참으로 매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아니죠. 요즘 뉴스를 보면 고작 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넘치고 흐르지요. 저만 해도 말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과감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 참으로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 긴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별 쓰잘데기 없는 트집을 다 참아가며 살아왔지요.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은 행복한 시간도 아주 잠깐 존재했었지요. 저와 남편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뱃속에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이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잘 살아보겠다 호언장담을 하고 결혼을 했지요. 하지만 건강했던 제 몸을 너무나도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저를 고깝게 보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결혼식을 서둘러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게 되었고 그대로 뱃속의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눈을 뜬 순간 제일 먼저 배를 만져보았는데 의사에게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훨씬 먼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형님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본인의 몸매도 망가지게 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 본인의 생활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요. 형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늘 항상 본인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며 본인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했지요. 시댁에는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차단했었는데 저는 형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속내를 알고 있었지요. 아무튼 형님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니 제 뱃속에 자리 잡았던 생명이 시댁의 첫 손주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사산이 되면서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시더군요. 아이 도대체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뱃속에 떡하니 자리 잡은 우리 손주가 허망하게 떠나냔 말이야. 너는 모성애도 없는 년이야. 어떻게 애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했지 내가. 의사는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에게 임신 중 유산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절대 산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의사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어요. 저에게 저 의사랑 붙어먹은 것은 아니냐, 왜 네 편을 들고 그러냐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내면서 제 가슴에 2번의 상처를 주셨지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을 너무나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병실을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서러워서 형님을 붙잡고 한번 넋두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형님, 어머님께서 저를 왜 저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마쳤는데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귀한 손주가 허망하게 떠났으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아이 그러길래 왜 아이를 유산하고 그래. 동서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애 좀 잘 지키고 조신하게 지내지 그랬어. 동서 때문에 나까지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시잖아. 동서 때문에 몇 명이 피곤한 거야 도대체?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탓에 본인에게까지 피해가 온다면서
아이를 유산한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저에게 형님 또한 막말을 퍼부으셨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참으로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시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노후 생활을 할 만큼 넉넉한 돈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집 하나였어요. 한마디로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래봐야 아주 오래되고 낡아빠진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그런 소문에 반은 헛소문인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돌던 소문이 점점 기정사실화되더니 저희가 결혼을 할 즈음에는 조합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였는데도 위치가 참 좋았어요. 지하철도 여러 가지 노선이 한 번에 오는 곳이었고 버스도 웬만한 서울은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노선이 존재했지요. 그 아파트가 단지도 꽤 컸기 때문에 재개발만 된다면 가격이 하늘을 뚫고 오를 거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아서 투자를 하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 집이 시어머니 손에 있으니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그 재산이 탐이 났나 보더라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렇다고 못 사는 집안 사람들이냐? 그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랑 남편이 힘들게 살았으면 살았지 형님은 도매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액세서리들의 반은 우리 형님 가게 물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도매시장 터줏대감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매시장에서도 가게를 2개나 운영을 할 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주버님은 가진 능력이 하나도 없는 한량 같은 사람이라서 형님의 일을 도우면서 옆에서 깔짝거리는 백수나 다름없는 사람이긴 했지만요. 글쎄 이 집안 남자들은 왜 다 그렇게 하나같이 제대로 된 능력이 없는지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이었어요. 형님은 본인이 돈을 잘 버니까 아주버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또 마이너스의 손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손만 대타 치면 무조건 고장나고 마이너스가 나서 형님이 가만히 조신하게 집에만 있으라고 소리를 칠 정도로요. 주식을 했다 하면 휴지 조각이 되고 코인을 했다 하면 소리 소문 없이 거래가 중지되고 기묘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또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 호기심에 이것저것 엄청나게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무튼 아주버님이 돈을 못 벌어오니 형님이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했던 거죠. 아주버님은 그게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진 그 아파트, 그 재산이 너무나도 탐이 났던 겁니다. 그 돈이면 형님에게 설설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형님에게 그 집 한 돈을 몽땅 주면 자기 여생은 형님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버님은 재개발 조합이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매일같이 생떼를 썼대요. 아이 엄마 우리 마누라 진짜 돈 잘 버는 거 알지? 엄마 아파트 값은 우습다니까? 근데 나를 너무 무시하잖아.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인데.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엄마 모시고 살게. 아이 엄마한테 더 좋은 집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돈 나 줘.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가머니설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여우 같은 사람인데요. 시어머니는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덜컥 믿지도 못할 아주버님께 줄 수 없었던 거죠. 집 안 팔았다, 돈 없다, 계속해서 아주버님께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무시를 하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저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최악의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아니라서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남편 혼자 일이 익숙하다며 알아서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한순간에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되었고 왼쪽 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악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가 되어서는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화장실 한 번 스스로 갈 수 없는 몸이 되었지요. 그러니 당연히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해본 적도 없었던 일을 구하러 다니느라 발에 땀이 나게 돌아다녀야 했고 겨우겨우 아주 작은 사무실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에도 비빌 언덕이 없어서 형님에게 도매시장에 자리 하나만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형님은 아주 매정하게도 저를 내치셨어요. 동서, 원래 가족끼리는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동서가 신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새로 들어온 신입이 나이도 많고 사장이랑 가족관계라고 하면 아무튼 난 동서한테 일자리 못 주니까 알아서 구해. 저는 결국 힘들게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 와중에 불구가 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술독에 빠지게 되었어요. 허구한 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저에게 술을 사오라면서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두어서 지내는 주제에 무슨 힘이 그리도 센 것인지 집안의 집기를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지면서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요. 너도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린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20년은 먹여 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우스웠지요. 제가 무시로 일관을 하고 술을 사오지 않으면 기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술을 사달라고 난리를 치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미웠지요. 사실 공장에서 난 사고였지만 남편이 독단적으로 본인의 판단대로 움직여서 난 사고라서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거든요. 가뜩이나 돈은 없지 남편은 술만 찾지. 정말 딱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눈물로 읍소를 하기에 저는 남편이 불쌍해서 술을 매번 사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감당하기에 약값은 너무나도 비쌌고 제가 남편에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술을 사다 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과하게 이루어지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 남편의 간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남편은 결국 간암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를 이어가듯 저에게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를 들면서 애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지. 우리 남편은 하늘나라로 허망하게 가버리고 말았지. 시어머니는 집안이 풍비박산 난 이유로 저를 들먹이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손주라도 지켜서 떡하니 낳았어야지. 그랬으면 우리 둘째 아들이 자식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 노력했을 거 아니냐? 남편도 보내고 애도 보내고 아주 살맛이 나냐?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에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그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받게 된 보험금까지 저에게서 전부 다 빼앗아 갔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왜 제가 갖느냐고 난리를 치며 돈 내놔라 난리를 쳤지요. 우리 남편의 목숨값이 탐이 났던 형님과 아주버님까지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면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저는 끝까지 버티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들의 치밀함을 제가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을 몰래 찾아와서 집을 뒤져서 통장에 도장까지 들고 튀었더라고요. 저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고 그들은 뻔뻔하게 본인들이 받아야 할 돈을 되찾은 것뿐이라며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집세를 내는 것도 힘든 형편에 빠져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도망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고아원 출신에다가 부모가 누군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기에 도망갈 친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제가 제대로 밥을 사 먹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이 혼자 살아서 외롭고 힘들다고 했어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 집세도 아낄 수 있고 먹는 것도 아낄 수 있지 않냐면서 늙고 지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으며 살으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집세를 내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려왔고 선택을 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형님이 저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동서도 잘 알잖아. 우리 집에 어머님이 들어와서 살 공간이 어딨어? 짐으로 꽉꽉 찼는데. 그리고 나는 태생이 누구 수발 들으면서 살 태생이 아니야. 동서는 그런 거 잘하잖아. 서방님 수발 들면서 살았던 것보단 쉽겠지. 이유인즉슨 본인이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저에게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알랑방구 끼면서 병수발을 들고 살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도 시어머니를 잘 구슬려서 어떻게든 남편의 목숨값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이에요. 그 돈만 있어도 제 숨통이 트일 것 같았기에 그 돈만 받아와서 저 혼자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일종의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목숨값이 있었으니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동태를 살피며 그 돈을 훔쳐 나오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하는 것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너는 말이야, 우리 둘째 아들을 잡아먹은 귀신 같은 년이야.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은 말이다. 나를 보살피면서 수발을 드는 일뿐이야.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어서 가서 밥을 차려와. 그리고 빨랫감이 쌓였으니 당장 세탁기도 돌리고 말이다. 저는 오갈 곳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뺀 보증금은 남편이 남기고 간 병원비로 쏟아부어야 했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돈을 모으고 남편의 목숨값인 보험금을 다시 빼앗아서 이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중에 제일 얄미운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며 지내는 저를 보면서 무시하고 깔봤거든요. 이래서 여자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어딜 가도 무시를 안 받는 거라니까. 우리 동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집순이로 살고 있네. 시어머니는 형님이 돈을 많이 벌고 아주버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무조건 형님 편을 들면서 예쁘다 예쁘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형님은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더욱 무시했고요. 형님은 저를 동서가 아니라 가정부 정도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것들은 참고 지내며 속으로 칼을 갈았죠. 내가 꼭 이 집에서 남편의 목숨값을 훔쳐다가 구질구질한 삶을 다 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복수의 칼날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몸이 좋지 않다고 저에게 수발을 들으라던 시어머니가 자꾸 혈류를 보고 배도 아픈 것 같다면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죽어도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무섭다면서 저를 붙잡고 징징거리는 시어머니를 그냥 또 무시할 수는 없었죠. 전 결국
회사에 저의 소중한 연차를 소비해가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향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별거 아닌데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린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도 그럴 게 저에게 폐악질을 부리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딘가 몸 한 구석이 고장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정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끽해봐야 염증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장이 2개라서 하나만 제거를 해도 약물 치료를 하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시어머니는 2개 전부 다 문제가 생겼다고 당장 빠르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식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이 그냥 최근에 통증이 조금 있고 혈뇨를 봤을 뿐인데 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게 진짜입니까? 돌팔이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는 4색이 되어서 병원을 뒤집어 엎겠다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열심히 말려야만 했어요. 겨우 진정을 시킨 시어머니를 두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대기를 몇 년이나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가족이 몇이나 있냐, 당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친인척들까지 공여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괴팍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의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친인척들에게까지 시어머니의 사정을 알리면서 공여자 검사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예상하셨다시피 싫다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친척들은 전부 싫다고 했고 대부분의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신장을 왜 이식해 주어야 하냐고 잘 됐다며 깔깔거리는 사람까지 있었죠. 사실 이식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평생 본인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도 많이 되는 일이죠. 저는 싫다고 말을 하는 친척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말을 전하자 씩씩거리면서 형제들이고 뭐고 전부 배워먹지 못한 놈들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막 걸더라고요. 야, 이 못난 놈아. 누나가 죽는다는데 신장 그거 하나 떼주는 게 그리 어렵냐? 네 신장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 검사 한 번 하는 게 그리 어려워서 나 죽으라고 기도를 해? 신장 한쪽이 그리도 아까워? 저한테 당장 짐 챙기라고 친척집을 돌면서 일일이 따지고 들어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유,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버님과 형님, 저 셋이서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공여자 검사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형님이 거기서 아주 난색을 표하더군요. 어머님, 굳이 남편이랑 동서가 있는데 저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원래 피가 섞이지 않을수록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 검사만 하는 건데 그걸 못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게야? 첫째 며느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어머님, 저라고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제가 신장 이식을 해드리면 우리 집안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해요? 거기다가 이제서야 제가 자리도 잡았고 장사도 허벌나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을 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당장 신장 내놓으라고 하든 검사만 받아보자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지. 정말 서운하구나. 검사했다가 일치한다고 하면 신장 내놓으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랑 남편 이제 안정적으로 벌기 시작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신장 이식 수술하면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지겠다고? 지금 나한테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게야? 손주를 가지겠다고? 정말로?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돈 벌겠다고 열심히 일만 했으니 지금이라도 아이 가져야죠.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손주 보는 재미 보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신장이식 수술을 하면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해서 임신을 할 수 없대요. 지금도 나이가 꽤 찼는데 몇 년이나 약을 복용하면 자연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손주라는 단어에 꽂혀서는 형님에게 서운했었던 것도 잊은 채로 입을 해벌레 하고 벌리시더라고요. 형님은 시어머니가 거의 넘어왔다고 느낀 건지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우리 어머님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아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 소원 이루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어머님 수술하고 멀쩡해지시면 바로 안아보실 수 있게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형님이 아주버님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애까지 가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서방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서방님 신장 이식하고 딱이었을 텐데 그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급하게 먼저 가서 산 사람들 고생시키네.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불구가 된 상태로 살아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장이라도 주고 갔으면 딱이지 않냐 뭐 그런 말로 들려서 제가 형님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쳤죠.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신장이라도 남기고 갔어야 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남편 죽은 것도 허망했는데 지금 신장 하나 주고 가지 그냥 갔다고 탓하시는 거냐고요? 동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겸사겸사 그랬으면 딱이지 않겠냐는 거지. 직접적으로 말만 안 했지. 뉘앙스가 똑같잖아요. 형님이 우리 남편이 신장 주고 떠났어야 했다고 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어머, 그런 식으로 피약하지 마. 동서가 신장 이식해줘야 할지도 몰라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나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으니까 생사람 잡지 말라고. 제가 시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자마자 시어머니가 끙끙 앓으며 평소보다 더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들었던 수발보다 더 과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약도 챙겨줘야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꼬여내는 말을 하면서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구슬렸어요. 내가 너한테서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면 말이다. 너한테 내 재산을 전부 주마. 네가 이제껏 내 병수발 든 거 있지 않으마. 내가 폐악질을 그동안 부렸어도 말이다. 나를 보살핀 대가를 주지 않을 만큼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여자 검사를 받아보거라.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주겠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돈을 되찾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으니 무척이나 흔들리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파트 값까지 모조리 저에게 줄 거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아주 크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서를 받아놓고 공증까지 해놓자는 생각으로 공여자 검사를 받겠다고 결심한 것도 있었지요. 결국 저와 아주버님이 공여자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 건지 아주버님은 불일치, 저는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티가 나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형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지요. 내가 우리 복덩이를 미처 몰랐지 뭐야. 그동안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서 미안하다. 놓친 내 폐악질에 많이 힘들었지? 우리 복덩이야.
네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아유 어찌나 하늘에 감사한지.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저는 사실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도 어안이 벙벙했죠. 정말 일치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요. 결과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신정을 주고 싶다는 진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아, 너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간 거니? 내가 너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놓친 내 목숨이 뭐라고 이렇게 즐기니? 내가 참 삶에 미련이 많은가 보다. 아파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 아이 서글프구나. 저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방문 뒤에 숨어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울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앞에서는 패악질을 부리고 사나운 척을 해도 뒤에서는 시어머니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을 삼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신정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기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그걸 원할 것 같았고요. 게다가 전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신장이 일치하여 시어머니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결과가 나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일절시키지 않았고요. 틈만 나면 저를 붙잡고는 돈이 생기면 뭘 먼저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서 계속 저에게 모든 재산을 다 증여하겠다는 말을 하셨지요. 재개발이 되어 천정을 뚫고 올라간 아파트 값은 물론이고 저에게서 빼앗아간 남편의 목숨값까지 전부 다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지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제 눈치만 보는 사람처럼 저의 동태를 살폈고 제가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또한 자꾸만 시댁으로 찾아와서 저를 쉬지 않고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힘든 결정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재수 씨가 신장을 이식만 해주면 우리도 당연히 이혼해 있지 않고 살게. 우리 엄마 이대로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억울하지 않겠어? 우리 중에서 재수 씨가 제일 젊잖아. 그 신장은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대. 약만 꾸준히 잘 복용하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 한 번만 도와줘. 아유 그래 동서 잘 생각해봐. 어머님도 사람인데 동서가 신장까지 줬는데 어머님이 동서를 무시하면서 살 수 있겠어? 동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숨통도 트이고 좋지. 어머님 살고 있는 집 재개발 확정되면서 집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알지?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던데 그 돈 다 동서 거 되는 거야. 거기다가 내 동생 목숨값 가져간 거 우리 엄마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둔 거 알죠? 그것도 전부 줄 생각인 것 같더라 재수씨. 그러면 재수씨 평생 놀고 먹어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돈이 생기는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어? 친정도 없는데 남은 여생 편안하게 우리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재미나게 살면 좋잖아. 아니 그 돈 그렇게 탐내신 두 분은 갑자기 왜 이렇게 저한테 돈을 다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하면 제가 못된 년이지만요.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신장 이식 못하고 돌아가셔도 그 돈은 제가 아니라 두 분이 다 가져가실 텐데 시어머니를 굳이 살리면서까지 그 돈을 다 제가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머 동서, 우리가 못되게 해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아무렴 돈이 더 중할까? 그리고 말이야,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재산에 욕심이 없는 거야. 우리도 말이야 양심이 있지. 설마 동서가 신장까지 들였는데 그 돈을 탐내겠어? 우리는 절대 그 돈 탐 안 나. 우리 돈 많거든. 저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들면서 사느라 지치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을 어떻게든 빼앗아 올 생각으로 시댁에 들어온 것이긴 했고 생각도 계속 변함이 없었지만 형님의 말을 들으니 혹한 것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제 입으로 시어머니에게 제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 날짜가 2달 뒤로 잡히게 되고 전 그때부터 일도 그만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수술 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오라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제가 운동을 하며 관리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따라서 몸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되네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제일 좋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참견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왕이면 좋은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수술을 일주일 앞둔 날 저는 제가 몰랐던 내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운동을 마치고 너무나도 피곤함이 몰려오는 바람에 낮잠을 자겠다고 말을 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예고도 없이 시댁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슬쩍 열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고 미동도 없이 있으니까 잠에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형님, 아주버님 셋이서 거실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옛날 아파트라 방음이라는 게 전혀 되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셋이 얼마나 목청이 큰지 듣고 싶지 않아도 대화가 귀에 아주 팍팍 꽂히더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분양권 추첨까지 끝났다고 들었는데 큰 평수 되셨어요? 그거 지금 가격 엄청 오른 거 알죠? 지금이 딱 호가예요, 호가. 지금 팔아서 저 주시면 제가 알차게 쓸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래 이거 팔아서 너 준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 나도 부동산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시세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 정말요? 그럼 더 기다렸다가 파세요. 너무 좋다. 우리 도매 상가의 점포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딱 돈이 부족했거든요. 우리 어머님 덕분에 우리 더 부자 되겠다. 어머님 진짜 감사한 거 알죠? 그래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준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니? 이 집 판 돈도 주고 둘째 아들 목숨값까지 얹어서 주마.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사실 집이 없어지는 건데 괜찮으세요? 예. 내가 쟤한테 신장도 받겠다. 너네 집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집안일도 다 해주고 애도 다 봐주마.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은 너무 작아서 들어오실 방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방 하나 얻으세요. 그래? 그러면 뭐 나 혼자 살 원룸을 너네 집 근처에라도 잡으면 되지. 근데 재수 씨한테는 말했어? 말도 안 하고 모든 재산을 우리한테 주면 재수 씨가 난리 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떼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왜 말을 하니? 제가 마음 바꿔서 신장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은 년 비위 맞추고 사느라 내 아주 힘들어 죽겠다. 저 신장만 아니면 내가 쟤한테 살갑게 굴 일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 곧다운 나이에 돈만 벌다 죽은 거 몰라서 그래. 쟤는 어찌 살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우리 아들 목숨값 안 준 것도 아주 괘씸해서였어. 저는 모든 이야기를 숨죽여서 듣고 있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배신감이 들어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으면서 사탕 발린 말만 늘어났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자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형님, 아주버님은 그들의 진짜 속내와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너무나도 차올라서 속에서 열불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화를 내고 싶었죠. 그런데 더 열이 받는 건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상 앞에 회가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회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식 수술을 앞두고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회를 한 번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민간요법에서 들었다나 뭐라나 하면서 수술 전에는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대요.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나 뭐라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졸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음식 한 번을 못 쳐다보게 했단 말이죠. 본인도 날 거는 절대로 입에 안 된다고 말을 했으면서 제가 방문을 열고 씩씩거리면서 나가니까 셋이서 회를 먹고 있다가 멈칫한 거죠. 그중에 제일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던 것은 당연 시어머니였어요. 깼니? 아유 언제 일어났니?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는 얘들이 먹겠다고 사온 거지 나는 입도 안 댔어. 그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 입가에 초장이 묻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저는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고 따지고 들었어요. 방 안에서 전부 다 이야기 들었어요. 형님한테 남편 목숨값을 주겠다고요?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집값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원룸을 얻어서 나가시겠다고요? 저보고 알아서 살으라고요? 제 비유 맞추느라 힘들다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 비유를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그딴 소리를 하세요? 엄마야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눈깔 뒤집고 말하는 거 봐라. 어디 시애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냐? 아이 어머 동서 하느니까 정말 무섭네. 됐고요. 내 돈 내놓으세요. 내 남편 목숨값 보험금 내놓으라고요.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냐고요. 형님이 우리 남편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신장이나 주고 가지 왜 그냥 갔냐고 한 사람이라고요. 아유 어차피 가남으로 죽을 사람이지 않았어? 내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쉬워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뻔뻔하게 형님이 말을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죠. 아이 첫째 며느리가 뭐 틀린 말 했냐?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내 말 안 듣고 속만 썩이던 놈이었다.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 나라도 살리고 갔으면 서로 좋은 거지. 저는 처음으로 술독에 빠져서 폐악질이나 부리던 제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제 이식수술이 일주일 뒤니까 몸 관리나 잘하고 얌전히 있어라. 수술 끝나면 회는 실컷 사줄 테니까. 그 생각하면서 버티면 되지 않겠니? 누가 보면 제가 회 한 번 못 먹어봐서 그거 먹고 싶어서 수술해주는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유 기가 막히다 못해서 분해 죽겠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형님이 옆에서 얄밉게 회 한 점을 입에 넣으면서 광어가 살이 어떠네 정말 잘 차올랐다고 말을 하대요. 저는 정말로 눈물이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말했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무슨 마음으로 신장을 이식해드리겠다고 한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사별까지 앞마당에 왜 어머님 병수발을 들면서 지킨 줄 아세요? 인간의 도리를 다한 거라고요. 아이 가질 마음 하나 없다고 해놓고 이식 수술하라니까 애 가지겠다고 한 형님이 뭐가 이뻐서 그렇게 싸고 도세요. 네 형님이 달마다 50만 원씩 주고 있었다. 그거에 대한 보답이지. 넌 돈이 없으니까 이식해준다는 거 아니야. 쟤네가 사업 확장해서 돈 잘 벌면 서로 좋은 거지. 쟤네 주고 돈 좀 남으면 너한테 1,000만 원 정도 떼주겠다. 신장이 그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겠니? 매번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집안일로 몸 때우던 게 욕심은 많아서는. 그래 동서 우리 집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우리 남편이 장남이잖아 장남.
그리고 어머님 집에 얹혀 살면서 편했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라. 잠자기 전에 애들 먹은 그릇이나 좀 치우고 설거지나 해라.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니? 몸으로 때우기로 한 거 끝까지 봉사나 하다가 가라. 내가 왜 이걸 치워요? 니들끼리 처먹은 거 니들이 알아서 치워. 뭐가 어째고 어째? 아우, 이게 또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나. 어디 시모한테 니들이라는 말을 써. 이 배은망덕한 것.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는 절대 이식을 못 해준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수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도망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아주 뻔뻔하게 나왔지요. 저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고 칼을 갈고 있었던 복수를 시행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약을 챙겨주면서 약국에서 파는 잠이 잘 오는 영양제를 사서 섞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스르륵 잠에 빠져들면 그때부터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뒤진 지 3일째가 되는 날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두었던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돈을 넣어둔 통장을 찾게 되었어요. 그 통장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억 단위의 숫자가 찍혀 있었지요. 시어머니도 우리 남편의 목숨값을 그딴 식으로 훔쳐가지 않았겠어요? 저는 수술하는 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저는 수술 전날 입원 절차를 밟고 수술 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찾게 되었어요. 제가 도망을 가지 않아서 안심을 한 건지 뭔지 검사를 받느라 시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통장과 도장을 들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떼서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등본까지 같이 준비를 했지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등본에 시어머니의 정보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 뒤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가 아파서 올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등본이랑 진단서, 통장, 도장을 전부 들이밀고는 수술비를 뽑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면 연계되는 체크카드라도 발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코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싶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통장 구석에 적힌 비밀번호가 보이지 않겠어요. 숫자 4자리였어요. 저는 은행 창구에서 나와 ATM 기계 앞에 섰고 혹시 몰라서 통장을 집어넣고 숫자 4자리를 눌렀죠. 그랬더니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체 화면이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5번에 걸쳐서 하루 최대로 뽑을 수 있는 금액만큼 전부 뽑아버렸어요. 당연히 제 전화기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여자니까 당연히 저도 수술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난리가 난 거죠.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형님도 병원에서까지도 미친 듯이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로 휴대폰 판매점으로 가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전에 쓰던 건 없애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못 보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꽁꽁 숨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등본을 보지 못하게 열람 금지 신청을 해두면 된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바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네, 매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로 영영 시댁 식구들에게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잠수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뽑은 5억을 들고는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에 숨어버렸어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시골 말입니다. 거기에도 새 건물이 몇 개 들어와 있어서 단기 월세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3개월 동안 거처를 3번이나 옮기면서 혹시 모를 시댁 식구의 연락을 피하면서 도망자처럼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는 5억은 아주 넉넉한 돈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직 제가 시어머니 통장을 들고 있으니 언제든 돈을 뽑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적을 당할까봐 지금은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생사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 그리고 신고를 당하고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벌을 받아도 이 돈은 다 쓰려고요. 그게 저 인간만도 못한 인간들에 대한 복수이고 내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에 대한 권리니까요. 대충 3개월 정도 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지요. 앞으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저는 신경을 끄고 살겠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 노력할 마음이 생긴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나요? 알아서들 목숨 유지하고 살던지 포기를 하든지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아둔하고 죄의식이 없는 여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앞에 가시밭길이 더 이상 펼쳐지질 않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서 따뜻한 조언이나 쓴소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